학개론 13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재산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을 보시면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전에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교과서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순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순서와 강학상 학습하게 되는 법익에 대한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에 관한 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상 재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에 따라서 재산죄를 분류해보면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를 보시면요.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작물죄 등이 있습니다. 전체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는 강도, 사기, 공갈, 배임죄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이 분류보다는요, 다음 객체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한데요. 객체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객체가 재물인 경우와 재산상 이익인 경우로 나눠서 분류합니다. 또 재물과 재산상 이익 모두를 객체로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먼저 재물죄를 보시면요. 절도죄와 횡령죄, 손괴죄, 작물죄가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요. 배임죄가 있습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범죄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가 있습니다. 영득의사, 불법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영득죄와 손괴죄가 있습니다. 손괴죄라고도 하고요. 회기죄라고도 하는데요. 재물을 불법으로 가질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 공갈, 횡령, 작물죄가 있습니다. 회기죄는 불법 영도 의사가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인 손괴죄가 있습니다. 침해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탈취죄가 있고 상대방의 하자에 있는 의사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편취죄가 있습니다. 탈취죄로는 절도죄, 강도죄가 대표적인 것이고 편취죄는 사기죄, 공갈죄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위배하는 범죄로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범죄로서는 손괴죄가 있습니다. 먼저 재물의 개념을 살펴보시면 유체성설과 관리 가능성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유체성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만이 재물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관리 가능성설은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채물도 재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법 98조에는 물건에 대해서 유채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성설의 입장에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채물은 물질성을 띠고 있으며 권리 같은 경우는 유채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음수표, 예금통장 등은 권리가 물건에 들어가 있는 화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체된 문서로서 유채물이 되겠습니다. 관리 가능성은 물리적 관리 가능성을 말합니다. 법적, 사무적 관리는 제외됩니다.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정보에 수록된 컴퓨터 등 물건은 재물이 되겠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주관적,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금전적 교환 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음의 발행자가 회수해서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 어음을 다시 붙여서 사용한 경우 얘도 이미 찢어버렸기 때문에 객관적, 금전적 교환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주관적, 소극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물이 성립됩니다. 법원의 신문기일 소환장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소지 또는 소유가 금지된 물건을 금제품이라 합니다. 마약과 같이 절대적으로 소유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을 절대적 금제품이라 하고 상제적 금제품은 소지만 금지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도박에 제공된 물건이나 성매매의 대가로 제공된 물건은 불법 원인 급여물로서 민법 제746조에 의해 불법 원인 급여물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경우 이와 관련해서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은 법률적 재산이 아닌 경제적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죄에 있어서 점유와 소유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상 점유는 민법상 점유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점유를 살펴보면요. 민법에서는 192조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라고 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적 규범적 요소, 즉 점유 사실, 점유 의사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업칙도 고려한 규범적 관점에서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점유 개념이 확대된 경우는 도로변에 세워둔 자동차의 경우 그 차주가 차를 주차해놓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차주는 그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점유 개념의 확대라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기 위해 사용하는 그릇은 손님이 그 그릇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식당 주인에게만 점유가 인정됩니다. 이것을 점유 개념의 축소라고 합니다. 행위 객체로서의 점유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과 관련하여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에 있어서의 점유를 의미합니다. 행위 주체로서의 점유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횡령죄의 주체를 말합니다. 보호 객체로서의 점유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로서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점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점유는 행위 객체와 주체, 보호 객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는 점유 의사가 없어서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주체가 됩니다. 불법 영득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재물죄의 경우에는 고의 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손괴죄 같은 경우는 불법 영득 의사를 별도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득죄의 경우 불법 영득 의사가 요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 없이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이것을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서 독립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있어서 의해 처벌됩니다. 친족 상도례는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제공하는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범죄 자체는 성립되나 친족이라는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는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 처벌 조각사유가 되겠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죄로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강도죄와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호주도 들어가 있었으나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호주는 삭제되었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모두 친족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경우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사유가 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 형 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 제기 시에 공소기각 결정이 되어 형사소송법 327조 5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절도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시겠고 친족 상도례에 관한 영상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60대 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억대 현금을 훔쳐서 쓴 아들이 기소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어제 이어 김소연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보관해둔 2억 5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둘째 아들이 훔쳐다 쓴 사건인데요. 이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이 되지만 형법상 친족 상도례 규정으로 인해서 아들은 처벌받지 않는 사건입니다. 친족 상도례, 이게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친족 상도례는 일정한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 이것이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애초에 이런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그 외 친족 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보다 좀 더 먼 친족 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근데 왜 두고 있는 건가요? 국가적 차원에서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친족끼리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만일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놈 자식 버릇을 좀 고쳐놔야 돼 하면서 뭐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는 없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버지나 어머니 돈 훔치는 거는 일단 뭐 어떻게든 처벌은 안 받는 거네요, 현 행법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 재산인 줄 알고 훔쳤는데 아버지 재산이 아닌 딴 사람 거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은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친족 관계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재산인 줄 알고 아버지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고요. 그 반대로 아버지 재산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뭐 절도 말고도 이 친족 상도례라는 게 적용되는 뭐 범죄가 또 다른 게 더 있나요? 네, 형법상으로 사기죄, 공갈, 횡령, 배임, 자물죄,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증인은닉죄도 친족관계를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범죄자를 위해서 그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거나 아니면 증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친족관계끼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을 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을 상대로 사기, 공갈 뭐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자식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말로 좀 웃기면서도 슬픈 뭐 이른바 웃픈 현실이자 법 규정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 시청 서비스 이상으로 법학개론 13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